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일기 4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를 고스란히 취임부터 퇴임까지를 지켜봤는데요. 취임 한 달 전에 미국에 가서 퇴임 후 한 달 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제 책상에 붙여놓고 내가 트럼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하고 관련 책도 보고 수많은 기사를 읽고 했는데도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4년 동안 트럼프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사를 쓰고 특파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가 지금부터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의 5가지 행동 전략을 한번 제가 당시에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과격하고 말만 보면 지구의 종말이 내일 바로 올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말을 합니다. 최근에도 그린란드와 파나마에 무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북한을 향해서는 완전한 파괴,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전 세계의 충격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1기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게 정말 밤을 새면서 기사를 쓴 적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말에 휘둘려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였으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는 잘 따라갔어야 하겠지만요. 한 발 떨어져서 보니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차분하게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시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트럼프 옆에서 미국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입니다. 사실 그 계획을 짜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저랑 인터뷰를 한 30분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 정말 예측 불가능이다, 트럼프를 믿지 마라, 예측 불가능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혼란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래서 이 말을 책상에 적어놨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의 참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휘둘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그리고 한 호흡 길게 내다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고 혹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투자와도 관련된 건데요. 요즘 흔히 말하는 말이죠. 존버. 그냥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쟁,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화웨이 제재, 이런 걸 통해서 수출 통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중국의 목줄을 재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아시아로 피봇한다고 해서 중국에 상당히 견제를 했지만 정말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격하다고 할 정도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때 약 2,300건의 제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오면 약 3,900건의 제재를 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의 제재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제재를 한다고 말을 했느냐? 제재를 한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겉으로는 계속 관세만 말했지만 결국 그 수많은 제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서학 개미의 눈으로 보면 이 주가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릴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든 그래프라고 합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때 보면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데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요, 이걸 회복할 때쯤 다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무역 분쟁이었지만 이게 이제 관세 부과로 옮겨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내성이 생겨서 좀 더 올라요. 결국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 셧다운 우려가 생기면서 2018년에 다시 주가가 크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오르는 게요. 이렇게 가면서 그 사이에도 수많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고용 부진이고 무역 분쟁 또 협상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주가는 오르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를 자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트럼프 백악관 기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이면 괜히 백악관 기자실에 와서 문을 살짝 열고 자기 얼굴만 드러낸 다음에 주가 지수 봤어? 이렇게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기 트럼프 정부 말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패한 다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한 뒤에 백악관 기자실로 내려와서 인터뷰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다우지수가 3만을 넘었다는 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1분 만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주가지수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 특히 주가지수를 무너뜨릴 정도의 과격한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발언은 과격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시행된 정책들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예측해야죠. 어떻게 될지 1기 때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또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모습인데요. 언제든 휙휙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틱톡도 없애겠다고 했다가 2기 되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고 1기 때 그렇게 제재를 많이 하더니 2기 때는 제재를 좀 줄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은 휙휙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전 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짜놓을 때 이 시나리오가 틀릴 것 같으면 바로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취재할 때 백악관 핵심 관계자를 우연히 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백악관 기자단으로 출장을 갈 때 비행기 제 옆자리에 탄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거의 국장급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비행기를 뭐 열 몇 시간 같이 타고 오갈 때마다 타니까 저랑 친해져서 제가 나중에 뭐 티타임을 요청하거나 뭐 지나가다 보고 하면 저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뭐 동양에서 온 애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혹은 좀 불쌍했는지 백악관 안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비록 뭐 백악관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핵심 회의는 다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 한국이 관련된 거나 안보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거의 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맞은 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정책이 휙휙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놓을 때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플랜 B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요.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제재는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거지 우리 반도체에 보듯이 수출 통제하는 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수출 통제는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중국을 압박하려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우리 수출 통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하는 건데요. 재무부에는 비슷하게 SCP라고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들이 주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요, 미리미리 기업 내규에나 반영해 놓고 있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제재 규정이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 최소 50% 이상 깎입니다. 이거는요, 미국 제재는 한 번 맞으면 기업이 휘청하고 망할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한 이런 걸 갖춰놓으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생크션랩 홈페이지 www.sanctionlab.com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좀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 이어지는 얘기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는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만을 바라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청문회에서 말했죠. 21세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말 미국은 이제 중국을 이겨야 되는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요, 중국을 소련보다도 더 미국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미국의 위협적인 적이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 지명자나 국방장관 지명자나 다 한 말이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밀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분도 2020년 내 대만에 유사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TSMC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꼭 지킬 거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안보와 경제를 좀 헷갈리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보가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이고요. 공산당의 정통성이 TSMC보다는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예전에 깨진 둥지 전략이라는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미 육군대학에서 만드는 잡지에 보고된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은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TSMC를 초토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트럼프의 다음 4년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대만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공급망이나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뭐 꼭 트럼프 행정부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요, 더더욱 현미경처럼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한 것과 또 연결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행동을 보라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기 시절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뭘 없애겠다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국경 장벽도 멕시코 돈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자기들 돈으로 세우다가 제대로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말을 씁니다. 뚫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뚫을 수 있는 만큼 다 뚫고 그래서 석유를 생산하자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1기 때도 유가가 안정됐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유가가 안정된 건 좋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유가가 안정되면서 석유 기업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학개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정유사 투자에 좋은 것일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히려 정유회사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석유 시추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수익성도 좋아지고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테마를 믿고 뭐 바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랠리를 다닐 때요. 제가 그 랠리를 따라다니면서 뭐 여러 곳을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펜실베니아의 그 한 산골에 갔을 때인데요. 한 산골에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족들하고 마치 야유회처럼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자기들은 이 근처에 있는 탄광 노동자나 탄광에서 일하고 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광이나 이런 데 이제 화석연료에 친화적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자기들은 망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 화석연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그러면서도 그 광산들을 폐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석탄 가격은 올라가고 광산주들은 주가가 오히려 올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도 무조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기 시절에도 보면요.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결의했거든요. 미사일 공격 준비까지 다 맞춰 놓았고요. 그때 뭐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까지 다 동의를 해서 공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10분 전, 1시간 전인가 트위터로 막아 세웁니다. 드론 하나 떨어뜨렸다고 이란 사람 150명을 죽이는 거는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만약 바이든 정부였으면 어땠을까? 저는 공격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가 미국 협상에서도 봤듯이 말은 거칠지만 또 뒤로 협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김정은과는 마지막에 결국 뭐 러브레터라고 하죠. 서로 존경한다, 뭐 다시 보고 싶다 이런 편지까지 교환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끝까지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관세나 뭐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관세들은 또 수많은 소송에 얽매일 겁니다. 그 소송에서 또 이길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꼭 리스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트럼프 행동을 관찰할 때 고민해야 될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노벨상인데요. 아니 왜 갑자기 노벨상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2번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은 2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죠. 그럼 3번째 대통령을 할 수 없는 트럼프에게 가장 도전적인 하나가 뭐가 남았느냐? 바로 노벨상이기 때문입니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에 대한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 했던 가장 큰 도구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을 노벨상에 포커스를 맞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받았는데요. 이 4명의 대통령이 받았다는 건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면 상위 10% 안에 든다는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잊혀지지 않을 대통령이란 걸 알려고 하면 바로 노벨상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 10%에 앉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기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는 것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요, 수많은 연설에서 내 노벨상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기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인권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노벨상을 다른 나라 정상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집착을 알려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절친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평소에 마이 프렌드 신조라고 불렀던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노벨상 추천을 해달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진짜 아베 총리가 노벨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추천한 노벨상 문안을 자기 트위터에 5장의 A4 용지를 띄우거든요. 그만큼 노벨상에 집착을 했는데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핵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 2기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가자 지구에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휴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선전하고 광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인이 전화 한 통 하루 만에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점점 협상 분위기로 돌아갈 겁니다. 우크라이나까지 미국의 중재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양새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휴전하는 모양새로 들어간다면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벨상 형태로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3관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 북한이란 퍼즐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정치적 지형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 새로운 대통령에게 나를 노벨상에 추천해달라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핵 협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점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북한을 압박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하나, 둘 해제돼 가면서 그에 맞춰서 북한도 핵 보유 양을 줄이든가 핵 보유를 동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머리 위에서 한국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북한이란 나라가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는 겁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에게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 얼마나 이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또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노벨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북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이제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평화가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핵이 있는 북한은 아마도 한국을 좀 더 협박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주먹이 센데 경제력이 약하다면 우리에게 좀 더 강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 얻어내려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도 직결되고요. 우리의 미래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노벨상이 아마도 트럼프 2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EU와 멕시코가 어떤 협정을 맺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맞서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멕시코 무역협정 25년 만에 개정이란 소식입니다. 트럼프를 대비한 건데요. 지난 17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날 기준으로는 트럼프 취임 직전 마지막 날이죠. 마르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그러니까 멕시코 경제장관과 EU 멕시코 글로벌 협정 현대화에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EU와 멕시코가 금융 서비스, 운송, 전자상거래 및 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EU 서비스 수출 성장을 지원하고요. 현지 주요 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유럽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내 유럽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정부 조달 시장에서 EU 기업이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많은데요.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치즈, 가금류, 돼지고기, 파스타, 사과, 잼 및 초콜릿, 와인과 같은 주요 EU 수출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 철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농산물을 지키고 멕시코는 유럽으로 공산품이나 자기네 수출품이 갈 수 있는 걸 확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멕시코는 유럽을 또 다른 자기들의 돌파구로 찾고 있는 겁니다.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멕시코로 보낼래. 그걸 멕시코로 보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래 하면서 서로 합종 연행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방식이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권력이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벌써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고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미리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자마자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언급하니까요. 트루도 총리가 바로 달려와서 만났지만 소득이 없고 결국은 트럼프의 공세, 그다음에 트루도의 인기도 떨어지고 캐나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면서 트루도 총리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만난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우리 한 발 떨어져서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지도자끼리 결이 맞아서 같이 행동하는 거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만난 사람을 보면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총리,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이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우파지만 좀 극단적이란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는 이런 사람들이 맞는 건데요. 우리 지도자가 여기에 꼭 껴서 또 이 사람들과 경쟁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산다는 게 우리 국익에 좋을까?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에 욕망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현명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오르반 총리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행보를 같이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럽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외교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무척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고 급하게 결정하는 거는 천천히 가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날인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저희가 더 많은 소식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21일인데요. 당연히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 쏟아진 수많은 발언들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늘 여기 이 방송에서 말해왔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할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다른 언론사들에 맡겨두고요. 저희는 그 이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관세 명령을 보류했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각서 같은 걸로 무역협정을 재검토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미 FTA가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각서입니다. 행정명령도 아니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해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만 행정명령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고 또 대중의 기대와 본인의 행동 사이에 어떤 중간점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관세 명령 보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임 첫날에 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캐나다, 멕시코에 2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2월부터 부과할 거면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해도 되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물으니까 답을 한 건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벌써 언제부터 말해왔는데 아직도 생각 중이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부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몇 달 안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하지만 또 시행 기간을 또 늘린다든지 또 그 사이에 협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해서 이거를 끝까지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매긴다? 제 생각에는요. 처음부터 절대 60%안 매깁니다. 60% 매긴다. 이거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낸다고 하다가 중국이랑 협상해보고 내린다. 하다가 중국하고 협상하다는 언제든지 60% 내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다음에 한 10% 정도 올린 다음에 봐라 내가 60% 간다고 했는데 일단 10%만 매겼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엔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 내내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기 첫 한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했다가도요. 예를 들자면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에 따라 일단 먼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했다가도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에 따라 다음에 없앨 수도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했다가 재협상에서 또 없앴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민자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원래 미국에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등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때 약속해놓고 바이든 때 안 지켰어요. 바이든 때 한 절반만 사놓고 더 이상 안 지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그거 다 사라. 그거 안 사면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그만큼 이자 붙여서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그거 살 때까지 내가 잠깐 기다려줄게. 혹은 관세를 부과해놓고 그걸 다 사면 내가 관세 깎아줄게.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특히 관세나 이런 좀 극단적인 말은 저희가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에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부를 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를 실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이면서요. 이러한 관세 시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도 도대체 언제부터 했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준비해오던 거고 그 1기 때 사람들이 그대로 이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아직도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행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실행할 준비를 착착 쌓아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협상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1기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통과시키고 했지만 이 행정명령들 또한 제대로 실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미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첫날 연설문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면요.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 자체가 미국이라는 거죠. 짐이 곧 국가다. 거의 그 수준의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백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홈페이지를 꾸며놨어요. 굉장히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진짜 전쟁 영화처럼 그리고 액션 영화처럼 꾸며놨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대중에게 깜짝 쇼를 선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취임 연설문을 보면요. 저희는 일단 5가지로 중요한 것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무역하고 관세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이겁니다. 저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정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공약을 자기가 실천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자기들의 지지층에게 난 이렇게 할게를 보여주기 위한 선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외 수입청을 만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돈이 우리 재정에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죠. 외국에서 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멕시코와 국경에 국경 장벽을 세울 때 멕시코 돈으로 하겠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겨서 그 돈으로 하고 아니면 멕시코 정부에서 건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막 온갖 주장을 했지만 결국 미국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요, 아우 제발 미국 돈으로 짓는다는 말을 그 대중들 앞에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쇼에 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봐도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취임사에서 많이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드릴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은 땅파, 채굴에 채굴,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구호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미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텐데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황금이 그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이 미국 남부에 석유가 많거든요. 이 공화당 지지층을 달래고 미국 북부에도 펜실베이니아 같은 곳,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죠. 거기도 의외로 석유와 가스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들의 자기 지지층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잘 못 느낀데, 물론 한국 사람들도 기름값에 민감합니다. 휘발유 값에 당연히 민감하지만 미국은 정말 민감합니다. 왜냐? 운전하지 않고는 생필품 하나도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뚝뚝 떨어진 땅덩어리에 자동차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버스비 걱정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휘발유 걱정하는 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물가는 내려가고 휘발유 가격은 잡히겠지만 뭐 정유사나 이런 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제조업 부활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 자동차 의무를 철회하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라고요. 미국의 녹슨 제조업 지대를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일 때 오데오 주변, 아까 말한 펜실베니아 이런 데까지 그 지역이 아주 부유한 제조업 강자였지만요. 이제 미국이 제조업 시대가 지나고 서비스업 시대로 오면서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이런 제조업 강자의 도시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시들, 아니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곳에서 트럼프에 몰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내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는 것도 이런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제조업을 부과시키고 정말 어쩌면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산업에만 관세를 집중적으로, 특히 철강, 자동차 이런 데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물류, 조금 더 말하자면 제해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나마가 우리에게 한 약속은 어겨졌습니다. 우리의 거래의 목적과 조약의 정신은 완전히 위반되었습니다. 미국 선박은 엄청나게 과금되고 어떤 방식으로나 형태로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이 한 60% 되는 말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이용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박 크기와 무기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미국에만 한다라고 이제 어쩌면 약간 선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홍콩 기업이었지만 이제 홍콩이 사실상 중국의 아래에 100%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홍콩 기업이 파나마 항구의 동쪽, 서쪽을 모두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제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게 어쩌면 안보적 차원에서나 국익 차원에서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깡패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미국 입장에서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중국의 손에서 운영된다면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의 자체의 물류망도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서조차 좀 약간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파나마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주목한 건 중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무엇보다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주지 않고 파나마에 줘. 우리는 그거를 되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든 해서 그 홍콩 기업 허치슨 완포아라고 홍콩의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운영권을 박탈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하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 연설문에 언급된 외국은요, 파나마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파나마를 언급한 건 중국을 언급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대해 많은 기사를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세계가 점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도 전해드리겠지만 그 속에 있는 함의도 하나씩 더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일기 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국가들이 얘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만큼 움직였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상하게도 느긋합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 이런 대답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선 기간 중에 수많은 말폭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1기 때와 상당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의 파상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미국 차별하는 국가 미국 내 세금 2배로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에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란 거를 서명했습니다. 이거는요,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요, 상무부 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부와 협력해서 외국의 차별적인 조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미국 법전 제26권 891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 차별적인 조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할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과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우리한테 차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세금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요, 그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OECD의 글로벌 최저 한세 합의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저 한세란 게 뭐냐면요, 어떤 공제를 다 받든지 간에 세율을 이 정도 이상은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는요,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요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합의라고 합니다. 세금을 큰 대기업들이 너무 깎아서 이익을 독식하는 걸 막고 이제 부의 재분배를 하자는 뜻에서 만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니들이 우리 기업의 세금을 떼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조세 주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간주하고요. 대통령은 또 재무장관에게 불균형적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 어떤 기업에게 세금을 2배로 인상할지를 정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 기간 중에요, 전화 한 통,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할 수도,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도요,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평화를 이루려면 양측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의 일부가 먹힌 상황에서 여기서 휴전을 하자, 전쟁을 멈추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6.25를 봐도 그렇지요. 남북이 갈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 협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하고 있죠. 그런 것과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 한반도와 같은 정전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겉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또 압박하는데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충분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요,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87조 원, 그러니까 약 610억 달러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협력 없이는 평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가의 보도인 제재나 이렇게 압박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로 평화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사실 일기 때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약간 다른 국가들도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의 반응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멕시코, 트럼프 이민 등 압박에 이 정도는 한번 겪어봤잖아,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멕시코 관세 압박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기반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련의 압박에 대해서 헌법과 현행법의 틀 내에서 침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셰인바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은 무조건 제3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적이 있고, 멕시코는 외교와 이민 정책에 의거해서 인도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멕시코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번 해봤잖아, 옛날에 했던 대로 하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 같은 걸 들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2026년에 어차피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예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다시 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멕시코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평등한 관계 아래 조율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하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오히려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멕시코 정부가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귀환,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요, 멕시코가 당신을 포용합니다라는 귀환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면서요, 이미 9개의 국경 도시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건강, 숙박, 식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텐데요. 1기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으로나 뭐나 다 구축돼 있고 어차피 할 거다, 이거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법적 틀 내에서 풀어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한번 겪어봤고, 그때도 관세를 맞아봤고, 관세를 맞은 뒤에 다시 협상으로 풀어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본인들이 한번 겪고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니들이 우리가 더 필요할걸?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트루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에 대해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 필요한 자원을 캐나다에서 공급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중국 압박이잖아요. 중국 압박을 하면서 미국에 생긴 가장 큰 불안한 점이 바로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중국이 흑연, 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이런 희소 광물들의 가장 큰 손이면서도 가장 많이 정제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광물을 미국이 대체지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하루아침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지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캐나다는 땅도 넓고 자원이 많잖아요. 그럼 니들 필요한 자원 우리한테서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트루도 총리는요, 2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숙련된 협상가라며 협상 파트너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알루미늄에서 핵심 광물까지 엄청난 자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캐나다 천연 자원들은 미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뭐든지 할 사람이다, 우리 그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할걸? 그걸 안정적으로 대줄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을걸? 이렇게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루도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중국산 펜타닐 미국 유입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양쪽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 말 그래 이해를 한다. 네 말이 근거는 없지만 이해를 해.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의 말이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국경 단속도 하려 하고 있어. 이렇게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주는 거죠. 그럼에도요, 캐나다가 한 칼이 있다는 걸 트루도 총리가 말하는데요. 트루도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관세를 추진하면요, 캐나다가 대응할 거라면서 캐나다는 비즈니스, 노조, 시민사회, 원주민, 각 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팀 캐나다를 꾸리고 캐나다도 모든 시나리오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캐나다가 말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캐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자원의 공급처입니다. 캐나다마저 희소광물의 수소국시를 틀어 잠그면요, 미국은 더더욱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캐나다의 수출이 거의 미국의 80%로 들어가거든요. 캐나다가 내상을 더 크게 입겠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예를 들자면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 캐나다가 그 스윙 스테이트산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을 캐나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쥐도 고양이한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려 한다면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캐나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극단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인 마약 거래,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마약 같은 걸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이 운영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줬습니다. 이건 아예 정말 아까 말했던 남아공이나 사우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21일에요, 다크웹에서 불법 온라인 마켓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로스 울브리히트라는 사람을 사면했다고 합니다. 이 로스 울브리히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크웹에서 실크로드란 이름의 온라인 마켓을 운영했고요. 실크로드는 당시에 혁신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쓰니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자금 세탁이랑 마약 거래 중개 사이트로 엄청 커진 겁니다. 당연히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사법기관들의 단속으로 차단됐고요. 울브리히트는 그때 검거됩니다. 그리고 2015년 무기징역 2회,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징역을 쌓아가거든요. 한국은 한 번에 하지만 미국은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2죄에 얼마 해서 막 수백 년짜리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브리히트는요, 당시에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를 기소한 사람을 쓰레기, 스카움이라고 비난했고요. 울브리히트가 중형 선고받은 것을 황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미디어 계정에 그걸 올린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좀 놀랍죠. 마약의 온상이 됐던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사면해주면서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나 판결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욕한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론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이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울브리히트라는 사람이 가상화폐 지지자들과 뭐든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파괴할 권리마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이 울브리히트를 사면하겠다는 걸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직후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이 사람을 사면했다라고 올리면서 여기를 판결하거나 수사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라고 욕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인의 관념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세계 질서가 이제 앞으로 4년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우에다 신임 SEC 위원장, 증권거래위원장이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암호화폐 단속을 주도하던 SEC였는데요. 바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에다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개혁 TF를 출범시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1일요. 마크 우에다 신임 위원장이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됐던 거예요. SEC가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규정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이나 은행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규율을 하려고 했는데 암호화폐는 그와 좀 다른 종류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SEC 사령탑이 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ETF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TF가 아니라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로 암호화폐 규제했던 것을 암호화폐만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규제가 좀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이런 암호화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